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671페이지, 671페이지 보면 사업시행인가라고 나오죠. 자, 어디까지 봤습니까? 사업시행자까지 봤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 뭐라?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한 걸 가지고 일정한 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비구역안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가지고 와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인가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그게 사업시행인가고시라는 게 이루어지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사업시행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사실은 법에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 쭉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그게 또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요. 사업시행 계획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 뭐야. 그런데 사업시행에 관해서 열 몇 가지를 외우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때 사업시행에 있어서 뭐더라? 이거 수립한 가지고 동의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동의는 셋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두 번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 경우.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따라서 각각 동의서가 다릅니다. 첫째,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까 뭐 하라고 했죠?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다. 아까 나왔었어. 그래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 맞습니다. 다만 뭐 할 때? 물가상승률 이라든지 저 전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전비사업비가 100분 이상 늘어날 때는 그때는 과반수 갖고는 안 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다만 3분의 이상의 동의할 때 전비사업비 그 증가 10% 이상 증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있죠. 두 가지. 생산자 물가 상승률분하고 또 하나 천금 청산금액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거 빼고 나머지가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원 3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경면 신고 대상인 경면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아까 사업시행자 중에서 여기 지정개발자로 있었죠? 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뭘 예측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토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받습니다. 면적 50%에서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그래요.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의 경우.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건 무슨 사업에서만 있다 그랬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 몇 명이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자기들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거 작성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 등 소유자 원칙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동의받은 걸 나중에 그걸 변경하고 싶으면 그때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는 4분의 3 인가받은 걸 다시 변경할 때는 과반수면 된다. 다만 경면 변경일 때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웬만한 건 누가 인가권자라 그랬습니까? 시장군수라 그랬으니까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신고 대상이 경면 변경이 있습니다. 즉 인가받는 게 아니라 변경할 때 변경 인가가 아니라 변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는 게 당연한 거죠. 원칙입니다. 다만 경면 변경은 뭐 할 수 있다? 신고만 했다. 경미한 거야.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으로 해도 좋다 이거죠. 어떤 게 경미한 변경일까?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 2, 3, 4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 10% 범위 안에서 변경 이렇게 오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거기 보니까 10%는 말이 많이 나와. 10% 범위 안에서 변경은 변경 신고만으로 한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죠. 자, 세 번째,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특례, 특별한 예외. 어떤 경우죠? 첫째,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내
200m 이내에, 자, 여기가 정비구역인데 이 정비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200m야. 그 200m 이내에 뭐가 있답니까? 교육시설이 있답니다. 교육시설 대표적인 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육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 교육기관이라자. 교육기관이 있다면 어디로부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기관이 있다면 이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때 정비구역에서 그 소음, 진동 또는 분진 이런 것들 또는 애들을 등하교할 때 정비구역에 들어가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때는 사업시행인가 내주지 말고 사업시행 인가권자의 시장수가 이런 교육기관이 200m 이내에 있을 때는 인가 내주기 전에 교육기관과 관련된 대빵들, 교육감 또는 해당 지역의 교육장과 미리 협의를 해보고 애들의 통학이나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인가 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 교육기관이 있을 때는 그때는 시장운수가 인가하기 전에 교육감, 교육장과 미리 협의할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죠? 지정개발자가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무슨 사업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예치하게 할 수 있죠?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래 돼. 그냥 100분의 20 해도 틀립니다.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예치한 금액은 반환해 줍니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될 때 반환한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사업시행 인가받았으면 우리 이걸 등산으로 따지면 뭐든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어디 등산 가면요. 제일 가서 어디 가죠? 정상에 올라서는 거. 이 정상에 올라서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사업시행 인가고시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하고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받았다. 이게 등산으로 따지면 산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그럼 산 정상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야호 하는 게 제일 먼저 뭐야, 그죠? 야호 한번 외치고, 근데 뭐자? 점심 먹고 이제 뭐자? 내려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려가려면 어느 쪽으로 내려갈래? 이쪽 능선으로 내려갈래? 저쪽 능선으로 내려갈래? 계곡으로 내려갈래? 아니면 뒤돌아갈래? 어쨌든 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여기서 뭐란다? 사업 시행 방법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사업 시행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자라고 정했으면 이제 뭐죠? 신발끈 새로 매야 되고 수통에다 물 채워야 되고 쪼꼬렛 또 챙기고, 왜 가다 또 탈진해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걸 챙깁니다. 이런 걸 여기서 뭐란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을 살펴보고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해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뭐하자? 본격적인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받았으면 사업 시행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사업 시행의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해놓고 본격적인 하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 하는 일이야. 사업 시행 방법의 중요는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방법이 있단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2가지가 있다. 재건축 사업은 1가지가 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2가지가 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각각 1가지씩 있다라. 이렇게 사업 시행 방법에 가는 게 이제 6가지 따라 각각 1가지, 5가지, 2가지, 1가지, 2가지, 1가지, 1가지 이렇게 6가지마다 사업 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이거는 외워두십시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시행자, 아까 누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운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나 공동출자법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당하고 공동출자법인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이자들 보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죠. 바로 이 시행자들은 뭐만 해준답니까?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자기 주택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개량한다. 그걸 현지 개량 방식에서죠.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합니다. 달동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서 그 안에 있던 토지 속에 우선급하나
그 안에 있는 토지를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그걸 까먹여서 새로 정비했죠. 그 땅을 토지로 공급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을 지어주거나 토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토지는 토지등 소유자만 주는 게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지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 네 번째, 관리처분 얘기는 좀 이따 나오는데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방법과 마지막 1번부터 4번까지를 뭐 한다? 혼용하는 1번부터 2번, 1번, 2번 또는 2번, 3번, 1번, 4번 이런 식으로 혼용하는 방법도 있다 해서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혼용 방법은 이 6가지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혼용 방식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방법과 두 번째, 환지로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만이 아니라 정비구역 아니고서도 가능한 건 올해까지만이야. 내년부터는 정비구역이 아니구역은 빠진다 그랬죠. 하여튼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아니구역에서도 가능한데 한 가지 법도 꼈습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오피스텔은 어디서만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고 전체 연면적 중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연면적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만 해야 돼. 100분의 30 이하여야 된다. 예,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건 전체 연면적 중에 30% 이하만 차지할 것.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죠. 자, 옆 페이지 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가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이때는 그냥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법과 두 번째, 환지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하고 가로대 정비사업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왜 내년에 사라지잖아. 그때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뭐가 들어있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거기 뭐 들어간다?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 6가지 사업 중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무슨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공동이용시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속으로 포함해서 1이 들어가요. 1이 들어가. 올해까지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핵심은 뭐다? 공동이용시설도 설치해주는 거. 정비기반시설만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도 만들어주는 건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만 들어갑니다. 반면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말이 들어있다는 거.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것만 조심해서 기억하시죠. 자, 순환정비 방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냐? 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데 보세요. 여기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여기 이제 노블령 거점들이 밀집된 지역들이야.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누가 있다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던 분들, 그분들 나가서 머물 수 있도록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나가 있어야 되잖아. 정비구역 안에다 또는 정비구역 밖에다가 이렇게 주택을 짓습니다. 그래 놓고 뭐하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들어가 있으래. 누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겠던 분들만 요 주택에 들어가 있으래. 그러면 그동안 여기 다 이제 철거해서 새로 다 졌죠. 다 완성되면 이 주택에 들어갔던 사람들 자기 집 찾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게 합니다. 끝나면 자기 집 찾아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주택을 이용하는데 이런 주택을 뭐란다? 순환용 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하는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걸 무슨 방식을 한다? 순환 정비 방식이라 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때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 무슨 사업을 하는다? 마지막 가로택 정비 사업은 순환 정비 방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가 작아요. 이거 원래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든, 규모가. 그러니까 소규모로 시행되기 때문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이런 작은 가로택 정비 사업에서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한꺼번에 끝내지. 그냥 순차적으로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이거 무슨 속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순환 정비 방식이 없다라고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게 두 번째 나오죠. 이때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제일 먼저 뭡니까?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그때는 이제 시공자 선정이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사업시에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행자와 시공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시공자는 뭐 하는 자죠?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사업의 주체를 뭐란다? 사업 시행자라 합니다. 그럼 조합은 사업 시행자죠.
근데 조합장이 지가 벽돌 쌌습니까? 아니잖아.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건 누가 한다? 그거는 시공자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셋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언제부터? 조합사를 인가받은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자원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뭐 하나하나 다 잘라서 봐야 돼. 조합설립 인가위에 조합총회에서 국장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작은 규모일 때는 100명 이하밖에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따로 그 시공자 선정에 관한 걸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렇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국장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법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국장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법이 많이 있는데 내년은 그때 2회 이상 유찰되면 경제입찰에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단 내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경제입찰만 있고 내년부터는 수의계약도 들어간다. 뭐 그 정도는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죠.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무슨 사업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규칙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정관 등 해가지고 정관, 규약, 시행규정 세 가지 있었죠? 그죠? 두 번째 거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규칙, 규약,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이후부터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이자들이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또는 신탁업자 이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라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만 시공자로 선정하는데 아까 옆 페이지 위에 보면 누가 있었죠? 주민대표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주민대표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구성되면 걔들은 시공자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아까 내가? 추천할 수 있었고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때 시공자 추천하는 방법에서 선정할 때는 일반 경제입찰, 지명 경제입찰, 제한 경제입찰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그 자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그 방법은 선정하는 방법은 경제입찰 방법인데 세 가지 일반 경제입찰, 제한 경제입찰, 지명 경제입찰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 거기까지도 시험 문제 출제됐었죠. 밑에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동시에 모두가 해야 된다? 철거에 관한 공사도 함께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시공자가 모두 겸한다? 철거도 겸하도록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철거자 따로 선정하고 시공자 따로 선정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시공자가 철거하자고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공자 선정 계약을 체결할 때 그자가 모두 병행하도록 철거 공사도 병행하도록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임시 수용시설 설치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임시 수용시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다냐?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임시 수용 설치라는 건 자, 여기에 무슨 사업이 시행된다? 딱 두 가지 사업만.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허름한 동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여기 누가 있을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아까 순환형 주택과 같은 방식이야. 누가 있다 이 속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던 분들. 자,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이분들 이 속에 있을 수 없죠. 부시고 새로 짓는 동안 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분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이 있다? 주변에 임대주택이 있거나 또는 전세주택이 있다면 주택자금을 융자산해 줍니다. 임대주택이나 주택자금을 융자산해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임시수용시설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새 저 강남 쪽에 재건축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전세값이 요새 계속 오르고 있는 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갈 만한 주택이 없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자, 누가 갖고 있는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심지어 개인이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공공단체, 심지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단다? 토지나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걸 임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임시 수용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 걸? 국가 거, 지방자치단체 거, 공공단체 거, 개인 걸 토지나 시설을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서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그 간이주택 있죠? 그 간이주택 같은 걸 여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나 시설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일시 사용은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몸을 쓰는 거에 편하니까 너 비켜라. 내가 쓰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특별하다는 건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에게 허가 등을 내줬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거 이외에는 그 사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대부분도 면제한다는 것. 누구 것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반면에 공공단체나 개인은 거절할 수도 있죠. 왜? 그건 개인들 거니까. 그러나 국가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 대부로도 면제해야 된다는 것. 그럼 공공단체나 개인한테는 사용료 대부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공사가 다 끝났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사가 다 끝났어. 공사 완료로부터 30일 이내에 여기 설치했던 임시수용소를 아까 임시주택 전화왔죠? 임시주택 철거하고 여기 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원상회복했는데 여기에 손실이 핀 게 있어. 그러면 공공단체하고 개인이 입은 손실만, 이자들이 입은 손실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는 거. 손실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안 해주고 공공단체하고 개인이 입은 손실만 보상해 준다는 것.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토지 등에 대한 뭐가 있단다? 토지 등에 대한 취득을 여기서는 무슨 뜻이죠? 수용이란 의미로 써요.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법에서는 전부 다 수용 또는 사용하라는데 여기는 취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문제에서 취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취득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협의 취득이 있고 두 번째 강제 취득이 있습니다. 그때 협의 취득이라는 건 보상비 주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해서 수용하는 것. 이것이 협의 취득이죠. 반면에 강제 취득은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이라는 의미가 강제 취득입니다. 그래서 취득이란 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취득은 강제 취득도 있고 협의 취득도 있다. 다음에 수용은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같은 말로 보시되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취득 또는 사용이 가능할까? 예, 이 정비사업도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강제적으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아무 때나 취득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만 그때만 취득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애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가로주택 정비는 취득 사용할 수 없고 매도 청구만 가능한데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특례. 수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수용권이 부여된 자만 수용합니다. 그게 뭐죠? 사업 인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따로 국장한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으러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요거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는 사업 현재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한다? 수용권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사업 현재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재결 신청은 항상 사업 시행 기간 이내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현물 보상도 가능하죠. 보상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 줄게. 언제부터? 준공 인가받은 이후부터 현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옆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이 우선 매수 청구권은 뭐냐? 자, 여기서 재개발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새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넓은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가진 데나 토지 소유자들이 많아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많아가지고 분양권 주려면 나중에 너무 작게 주려고 해서 그런데 여기다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분양권을 줬다가는 그 막당에 지어서 줄 만한 규모가 사이즈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죠? 할 수 없이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럼 보상비 받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분양권을 안 주고 수용당해서 보상받고 쫓겨나면 이분들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렇다고 보상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나중에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분양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을 분양하고 나서 남는 거 그건 뭐죠? 일반 분양에서 일반인한테 분양하거든. 근데 그 일반인한테 분양할 대상이 나오면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전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여기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해서 수용당한 사람들, 도로 만든다, 공원 조성에 대해서 수용당한 사람, 그분들에게 우선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자. 그걸 뭐라 한다? 우선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 설치를 위해서 토지 등이 수용당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나중에 조성된 대지건축물에 대해서 우선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린다는 것. 그럼 무슨 매수 청구에 대한 건 그 밑에 매수 청구 기간. 매수 청구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줄이면 그 기간에 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가 됩니다. 매수 청구 기간을 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매수 청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기간에 매수 청구가 없으면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단다. 그래서 기간은 14일만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에 매수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안 하면 매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수 청구가 있으면 그 가격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가격 갖고 서로 협의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정한다? 시장운수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것. 협의가 안 되면 시장운수가 결정한다는 것.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택 정비 사업에서 매도 청구. 그래서 가로택 정비 사업은 안 해도 된다 그랬고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했죠.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재건축에서는 각 사업에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으로 본다 그랬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은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팔고 떠나라는 얘기죠. 그게 맨 밑에 있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 두 번째, 재건축에서만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재건축에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죠?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라고 했었죠. 따라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였으니까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갖고 있는 자만 토지 등 소유자고 그 자들만 조합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축물만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그게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은 팔고 떠나라. 그 자들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세 번째 거는 예외적 시행자 사회에서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애우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욕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비사업 중에서 아니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못 만드는 거. 그게 세 번째 내용이거든요. 아니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대. 무슨 말이죠?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래 누가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부는 조합이 하니까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누가죠? 야, 조합 설립해봤자 이 새끼들이 다 해쳐먹으니까 누가 했으면 좋겠다?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에 추진했던 애들은 뭐죠? 시장운수가 사업시행자로 해서 동의하지 않은 자잖아. 그러면 이때 조합 설립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죠? 아니 시장운수가 하는 거에서 반대하고 자기들 원래 고유권 아닌 조합 설립 추진하는 거에서 추진하다가 시장운수가 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된다? 강제 쫓겨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했죠? 저희들이 원래는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는데요. 위대하신 시장님께서 사업시행자로 됐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시장운수 새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니들은 내가 사업시행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니들은 무슨 대상이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팔고 떠나라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역적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운수가 할 일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갈 때 시장운수가 정말로 요새 대통령 선거 지금 하고 있잖아. 대통령이 뭐죠? 국민을 다 끌어안고 가는 포용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대통령이지. 지한테 반대했다고 쳐버리면 그게 박근혜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런 식으로 대통령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장운수가 저 사업시행자 하는 것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매도 청구해야 된다는 이 법은 바로 순실법과 똑같은 법이지 싸가지 없는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더니
드디어 귀가 간절한지 내년법에서는 개정되는 법에서는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무조건 시장운수가 사업시행자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자들이 전부 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자들 중에서 같이 동참할 사람들, 올 사람들은 오라는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사업시행자로서 이제 같은 분양권을 주고 끌어들이고 그래도 일정 기간을 줬는데도 그때도 같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가서 매도 청구하겠다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개정됩니다. 당연히 진즉 그렇게 써야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가서 그렇게 법을 바꾼다? 싸가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3번에 관한 내용은 내년도에는 수정될 내용이니까 애우지 않아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이건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데 달동네죠? 그때는 달동네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려고 한단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소유권 등기하려고 한다? 그때 채권 매입해야 됩니까? 무슨 채권?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거 매입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 안 사도 된다. 그게 무슨 사업이다?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사업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하는 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죠. 자, 이제 사업시행 인가받았으니까 인가받은 대로 뭐죠?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조치 끝냈으니까 달동네 이제 이런 아까 사업시행 방법 살펴봤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 했으니까 신발권 세름하고 조건에 챙겼으면 이제 뭐죠?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시행 인가받은 것까지는 사업시행에 대한 준비 단계인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사업시행 인가받았으면 그 인가받았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라? 토지전수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우리 뭐 받았다? 사업시행 인가받았으니까 인가받은 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자라고 통지를 하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통지합니까? 올해까지는 이거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올해까지는 60일이야. 내년부터는 또 바뀌는데 뭐 바뀌는 건 애우지 마. 헷갈리니까. 올해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부터 60일 약 2달이죠. 60일 이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 및 분양시청 기간 등을 통지하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받았는데 자, 지금 있는 14평짜리 아파트 철거하고 여기다 30평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대략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여러분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드릴 테니까 분양시청 기간 드릴 테니까 그 기간에 분양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라. 예, 통지 및 공고를 하랍니다. 그럼 통지 공고했으면 그로부터 이제 뭐죠? 분양시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분양신청 기간이라는 걸 드린다. 분양시청이죠. 분양시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나오냐? 몇 페이지? 681페이지에 두 번째 분양시청 기간 하고 나죠?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드린다? 30일 이상 60일 이하입니다. 그래서 분양시청 기간은 계략적인 부담 내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서 분양시청 기간을 드리는데 다만 관리처분기의 수립에 지정이 없다면 20일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님. 자, 우편의 방법으로도 분양시청할 수는 있는데 우편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시청하는데 그때는 분양시청했다는 그 사실이 언제까지만 발송만 하면 됩니다. 언제? 분양시청에 발송되었으면 증명하면 된다. 이걸 무슨 주의란다? 발송주의. 그래서 발송된 것이면 분양시청 기간에 발송된 것이면 증명하면 도달은 분양시청 기간이 끝나고 도달해도 그건 분양시청의 효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밑에 분양시청을 하지 아니한 자 있을 수 있죠. 분양시했다 중간에 철회한 자 있을 수 있죠. 너는 너무 작은 걸 갖고 있어 분양대상에서 미안하지만 못 주겠다.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날로부터 며칠 내 90일 내 현금 청산해야 된다는 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해야 된다는 것. 내년도에 약간 개정되는데 그럼 그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맨 밑에 분양시하고 남은 자녀분이 있어. 자, 분양시청했는데 1000세대를 분양했는데 그중에 900세대만 분양시청했고 나머지 100세대는 분양시청 하지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남은 거 뭐죠? 조합원 외지에게 분양하거나 또는 일정한 목적에서 남겨두는 거 보류지죠.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지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 종전했던 여기 아파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13평짜리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철거하고 어떻게 하자? 새로 짓자. 어떻게 하죠? 30평짜리 30층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에게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주겠다. 이걸 무슨 얘기를 한다?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이 끝나면 분양 신청 들어온 자들을 중심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받고 시장군수가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더라.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으러 간다?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으러 갑니다. 언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신청이 만료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거기 쭉 나오죠. 그중에 1번이 중요합니다. 분양 설계도면. 즉 종전에 가진 이 사람이 분양신청 들어오면 너는 새로 만들어진 거 이거 줄게. 너는 분양신청 들어온 너한테는 새로 만드는 거 여기 줄게. 너는 어디 주고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종전의 토지거점을 대신에 새로운 대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분양설계도면을 그리는데 이 분양설계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 분양시청기간이 만료돼야 누가 분양시청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려져야 분양설계도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설계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 분양시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해서 수립한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나머지 중에서 4번에 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어느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을 관리처분계에다 명시합니다. 종전의 토지건축물이 얼마짜리냐라는 가격은 어느 날 기준이다? 원래 가격평가는요 중요한 게 항상 원칙이 언제다? 요겁니다.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이 얼마냐라는 걸 평가한다는 거. 여러분들 대치동 음아파트 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재건축의 대명사 대치동 음아파트. 그 아파트 값이 뭐죠? 어떤 때는 올랐다가 어떤 때는 떨어졌다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그럼 그게 얼마짜리라고 가격을 평가가 끝나야 그 가격하고 새로 분양하는 가격의 차액을 그걸 청산금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되거든. 그러면 종전의 아파트 값이 얼마냐라는 그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어느 날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정한다?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오늘 있었으면 오늘 현재 이 아파트 값이 얼마짜리냐 그날 기준으로 평가하죠. 그게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아파트 값이 오르든 아파트 값이 떨어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관리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이미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그날 평가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오르든 내리든 중요하지 않다. 다만 미리 철거하는 거였어요. 이걸 미리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죠? 어떤 우범지대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때는 또 붕괴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미리 철거해서 시장군수한테 허가받고 철거하거든. 그때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받는 날, 그날 기준으로 이게 얼마짜리냐라고 평가를 해서 그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 밖에 나머지 6가지 들어가는 내용은 읽어보도록 합니다. 맨 밑에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자, 수립기준은 무슨 말이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왜 이 사람한테는 이걸 줄 것이고 이 사람한테는 이걸 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걸 줄 것이냐 이거 함부로 사업시행자 맘대로 정하면 어떻게 되죠? 나하고 친한 사람은 사업시행자하고 즉 조합장하고 친한 사람은 로얄층을 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층을 주거나 저 길에서 제일 시끄러운 쪽 있죠. 그쪽에 주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칙적으로 뭘 고려한다? 종전의 토지거점의 면이환이라는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합니다. 면이환 뭐죠? 면적, 이용상황, 환경이라는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옆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들은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은 과수토지 개념이고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자들이니까 그 자들은 현금 청산해서 내쫓지 분양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주택은 어떻게 줄까요? 새로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단다. 그 자는 몇 주택? 1주택만 줍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그때는 몇 주택이다? 1주택만 줍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때도 1주택만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그 밑에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에서 따로 정하면 그때는 조례대로 주면 된다. 뭐 그건 첫 문제 안 났었고 두 번째 니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하는 경우 이건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섰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경우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만은 몇 주택을 준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주입니다. 자, 말끼리 새겨 들어야 되죠. 여기 어디랍니까? 수도권이랍니다. 우리가 수도권 하면 어디를 말하죠? 수도권. 여기 서울, 여기 인천, 뭐죠? 경기 이 셋을 합쳐서 말했다. 이걸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게 수도권입니다. 그럼 수도권을 사실 3개 권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걸 3개 권역으로 어떻게 나눠지죠? 자, 여기 인천부터 서울 있는데 여기까지가 주로 뭐죠? 이게 이제 경기도 일부 포함돼. 여기를 뭐란다? 과밀억제권역. 저 과밀억제권역은 수원까지 들어갑니다. 수원 밑에까지는 과밀억제권역이죠. 반면에 안산 밑으로 해서 저쪽 평택까지는 뭐란다? 거기는 성장관리권역. 그는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저쪽 위에 김포 위에 쪽 있죠? 그쪽으로 뭔다? 그것도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이쪽으로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은 둘로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동쪽 서울 쪽 이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성남시하고 그쪽 일조는 하남 그쪽 일조는 주로 뭐다? 거기는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해서 수도권은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그 중에 어디에?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그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죠? 과밀억제권역 바깥쪽에 그렇죠? 그럼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그 밖에 나머지 지역들 여기까지 여기는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만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면 무슨 사업? 주택 재건축이야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건 1주택만 주고 재건축일 때만 그때는 몇 주택 된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주랍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5개가 그러면 다 주는 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재건축입니다. 반면에 그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걸 또 둘로 나눴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여기에 뭐였다? 투기 과열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한다는 건 여기네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는다. 여기는 몇 주택? 여기는 재건축일 때만이야. 그때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 3주택 이하로 주겠다. 3주택까지 줄 수 있다는 점. 그럼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몇 주택이야? 거기는 1주택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온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1주택. 그럼 과밀억제권에서 투기과열지구 위치하지 않으면 3주택. 그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나머지 재건축에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그래서 바깥쪽은 소유한 주택수만 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은 3주택인데 투기과열지구는 1주택. 그렇게 기억하라. 왜 1주택이죠? 원칙이니까 1주택으로 갑니다. 그렇게 그림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또 두 번째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건 지역을 묻지 않습니다. 그게 과밀억제권역이든 어디든 묻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든 묻지 않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를 갖고 있으면 소유한 주택만큼 다 드립니다. 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소유하면 다 줍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아 양수한 사람들, 주택 양수하면 5채 받았으면 그 사람에도 5채를 다 드린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사를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나 또는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종전에 있던 가격이나 종전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몇 주택을 준다? 2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되는 소형주택이 되고 그 소형주택은 3년간 전매 제한에 걸린다는 것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대단히 중요하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뭐한다? 종전의 토지건축은 더 이상 사유수익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났다는 얘기는 이제 종전의 어춤을 철거하고 이렇게 지어도 좋다라고 인가한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유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종전의 토지에서 사유수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 아직은 철거 안 할 거니까 괜찮대, 있어도 된대. 동의하면 안 나가도 된대. 되죠. 두 번째, 정비사건에서 아까 수용이 있었죠. 이때 수용에 관련돼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에 관한 게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뭐한다? 나가야 된다. 계속 있어도 됐다. 예, 수용과 관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안 나가도 좋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죠.
두 번째, 용의권자 권리보호는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나가라는 소리잖아. 그럼 주인만 나갑니까? 여기 있던 세입자들도 나가야 됩니까? 세입자 같은 임차권자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임차권자 등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죠. 새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잖아. 뭐 해야 되죠? 나가면 그때는 뭐 하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 만료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주인한테 뭐 달라는 얘기야? 전세금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 나갈 거니까 전세금 보증금 주세요 라고 반환을 청구한다는 거죠. 그럼 전세금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주인 새끼가 돈을 안 줍니다. 왜 안 줄까? 자, 1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1년 전에 여기 들어갈 때 뭐 했을까? 임대차 계약서 썼겠죠. 근데 보통 몇 년 쓰죠? 2년으로 임대차 계약서 쓰죠. 왜냐하면 언제 관리처분계 인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야 아직은 언제 사업할지 몰라. 인가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약서 쓰자. 몇 년? 2년 하고 썼어. 근데 몇 년 지났습니까? 1년 살았는데 드디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났고 더 이상 사인수익하지 말라고 나가란대. 그럼 나가라고 했으니까 소유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세입자도 나가야 되잖아. 그럼 세입자가 뭐라 하죠? 저기 나가라니까 전세 저 이거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대신 전세금 보증금 1억 맡긴 거 있잖아. 1억 돌려주세요 그랬어. 근데 주인이 줄까? 못 준답니다. 왜 못 줄까? 1억 받은 거 갖고 장롱속에다 꼽쳐놨을까? 아닙니다. 장롱속에 넣으면 도둑놈이 와서 훔쳐갑니다. 그럼 은행에다 넣을까? 이자 연리 따져보니까 뭐 0.9%인가? 그냥 일반 은행에다 넣어놨더니 0.9%인가 몇 프로 가더라. 저도 저번에 돈 좀 넣어놨었거든요. 거의 2억을 넣어놨는데 뭐 1년 동안에 뭐 50만 원 붙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2억 가지고 50만 원 붙으면 그게 무슨 돈입니까? 1억 넣으면 얼마란 얘기야? 그것 25만 원 받는 거네. 참 돈입니까 그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돈도 안 되는 것들을 거기서 은행에다 넣어봤자 그랬대. 근데 친구가 찾아서 뭐라죠? 뭐래? 돈 좀 빌려달래. 왜? 그랬더니 사업을 하는데 2년만 빌려달래. 그렇지 않아도 잘 됐잖아. 계약기간 2년 동안이니까 2년 동안 빌려줍니다. 월 2부 주겠답니다. 월 2부는 얼마죠? 2%. 그럼 연리 24%. 짭짤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빌려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2년 계약했는데 2년 빌려줬는데 1년밖에 안 지났잖아. 친구 찾아가야죠. 여기 이번에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가지고 세입자 나간다니까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 친구야 빨리 그 1억 좀 빼줘라.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합니까? 야 2년 쓰기로 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나고 지금 달라면 내가 어떡하냐. 그 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다 돈 투자해가지고 내년도 1년 지나야 빠지는데 그럼 친구도 못 돌려주겠대. 물론 친구가 돈이 있어가지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돌려준다면 괜찮습니다. 민법에서 배우셨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냥 돌려주면 그때는 고맙다 받아가지고 세입자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지금 이 빌려간 친구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답니다. 자, 주인도 돈이 없고 어떻게 뺄 방법도 없고 그러면 둘이 싸우고 앉아야 될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세입자는 누굴 찾아간다? 예, 사업시행자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주면 사업시행자에게 그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세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앞에는 주인한테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 못하면 사업시행자 하라는 얘기죠. 그 왜 주인한테 하란 말을 앞에다 안 써놨을까? 그건 민법상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민법으로 하라는 얘기고 민법상 안 되면 공법에서 사업시행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는 규정을 공법에다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말은 생략한 것이고 당연히 민법에 따라서 주인한테 행사했는데 주인이 안 주면 다시 공법에서 누구한테 행사한다? 사업시행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줬잖아. 그러면 원래 줘야 될 의무가 없는 자가 대신 줬으니까 원래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에 사업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죠. 따라서 그때는 토지선수에게 구상권 행사합니다. 야, 네가 줄 돈을 내가 전세보증금 1억 빼줬으니까 나한테 1억 내놔라. 근데 이놈의 주인 새끼가 안 준다? 그러면 주인이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는 순간 저당권이 설정된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압류하고 저당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압류하는 순간 거기에 뭐가 설정된다? 저당권은 설정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바로 뭐 할 수 있죠? 경매 처분에 붙여서 그걸 회수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 거기까지도 기억합니다. 맨 밑에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말이죠?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에 무슨 짓을 한다?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에서는 지상권 30년을 보장해주고 주택임대조법에서는 임차권자 2년을 보장해주고 상가건물 임대조법에서는 임차인 1년 보장해주는 거 있잖아. 요거 임차권자 보호하는 규정 이거 언제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는 임차권자 보호 규정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장해주면 건물 철거 못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 임차권자 등의 보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자,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었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략됐는데 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뭐죠? 공사 새로 합니다. 시공하죠. 공사 끝났다. 준공 인가받고 이런 거 다 빼줘서 중요하고 공사 완료 고시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준공 인가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면 공사는 다 끝난 거야. 이제는 완공된 건축물을 넘겨주는 걸 만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했다. 이게 이루어지죠. 근데 작년도 시험 문제 뭐가 났더냐? 여기 절차가 시험 문제 났어요. 준공 인가받고 나서 공사완료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럼 공사완료 고시에서는 이제 뭐죠? 대지 확정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했다는 사실을 시장군수한테 보고하도록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 옆에 소유권 이전 절차 있죠?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에 의한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청에서 정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했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가 고시하고 시장군수에게는 보고하면 절차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까? 분양받은 사람이 새로 짓는 아파트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거 여기 있던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게 자기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언제부터 자기가 된다?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공사 완료 전 완공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예.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부 완공된 부분만 허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를 받고 그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의 토지에 붙어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각종 등기된 권리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법에 나는 임차권자 뭐 하는 게 있죠? 그 주민도 이전 신고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그 이전 신고만 돼 있으면 그때부터 그 임차권은 어디에 설정된 거로다? 새로운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거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토지에 여기에 뭐 없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럼 저당권 설정돼 있죠. 또 지상권 설정돼 있던 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날 동시에 소유권만 이전한 게 아니라 각종 그 등기된 권리와 임차권도 요 새로운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거로 보는 이전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등기는 언제까지 하죠? 사업 시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는 등기를 초탁하나 신청해야 됩니다.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유권 등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안 된다는 것. 자, 마지막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제 뭐하죠? 다음날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럼 뭐가 있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과의 뭐가 있죠? 차액이 있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 새로 분양받은 건축물의 가격, 차액이 있겠죠. 그 차액을 뭐란다? 청산금. 그 청산금을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걸 지급하자. 청산금 징수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청산금 언제부터 징수 지급하죠?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이후에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가격 산정 시 고려 요소라고 돼 있죠. 그럼 청산금을 산출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5가지는 고려해야 돼. 뭐뭐?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참작해서 그 청산금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때 청산금을 갖다가 액수가 너무 클 때는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났었죠.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한다? 원래는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이후에 청산금을 징수지급하는데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때는 여기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1 사이에 관리처분계 인가해줬죠?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1 요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다?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을 미납하는 자가 있다.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시장운수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행정처니까 제가 직접 강제징수합니다. 시장운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은 시장운수에게 징수를 의탁하고 시장운수가 대신 징수한 후에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시장운수에게 지급,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거부해버리면 그때는 안 주면 된다? 안 됩니다. 공탁거래 된다. 공탁거래 됩니다. 마지막 청산금의 소멸시효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합니다. 언제부터 오늘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이 취득했으니까 그때부터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걸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5년간 받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청산감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무슨 날? 다음 날. 요 다음 날이 작년에 빼뜨려 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나섰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자, 옆에 저당권의 물상대회. 그게 마지막이죠. 그럼 저당권의 물상대회는 뭐죠? 보세요. 여기 있던 사람이 아까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서 사실은 종전의 아파트에 담보대출 받은 게 있었어. 그럼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은행에서 여기다 뭐 설정했다? 당연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저당권 나중에 이 사람이 분양받으면 일리 저당권이 아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간다 했잖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같이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당권도 따라갑니다. 따라서 은행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다시 압류해서 저당권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당권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까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뭐였죠? 현금 청산한다 그랬잖아.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현금 청산. 그럼 현금으로 받고 떠납니다. 현금 청산 나가죠. 그럼 결국 은행은 이 주택을 보고 담보대출해 준 건데 주택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붙어있던 주택에 붙던 저당권을 어디 따라간다? 현금 청산받는 청산금으로 그 저당권을 옮겨갑니다. 이걸 뭐란다? 저당권의 물상대유라 합니다. 물건 위에다가 대신 그 저당권의 지위를 옮겨간다. 이 말이야. 물건 위로다가 대신 그 저당권의 지위를 옮겨가는 것. 이게 저당권의 물상대유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에 붙어있던 저당권이 청산금으로다가 옮겨가는 겁니다. 자동일까? 아닙니다. 반드시 뭘 거쳐야 돼? 압류 절차를 거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거는 은행이죠. 은행이 압류를 해버려야 그래야 저당권에 붙어있던 그 금액이 그게 저당권이 청산금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는 걸 이걸 저당권의 물상대유를 한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정비법의 중요한 핵심 내용에 대한 건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자, 조금 어려운 법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은 건축법 앞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